예, 오늘 정말 이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자활사 변화와 확대 방안인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무슨 이런 포럼이라든지 또는 회의라든지 다녀보면서 지금 우리 방에 여기 199명이 계세요. 이 방에. 이걸 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아주 확 피부로 체감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일부에서는 코로나 이후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늘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하튼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쟁점들의 그 전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고, 또 그 단순히 그런 영향을 떠나서 현재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상수항으로 두고 변화해야 될 게 뭔지, 또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저만 마이크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음소거 해주셔야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 주제가 있어요. 오늘 뭐 한국 보사연에서 김태환 박사님이 아마 저쪽에 지금 포럼에 같이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활복지개발원에 요즘 아주 신성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이상하 박사께서 두 번째 주제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대구 수성 지역자활센터 정석규 센터장님 같이 계시나요? 아니면 대구에 계시나요? 예, 저쪽에 계시네요.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를 각 15분씩을 하니까 한 45분인데, 사실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45분을 집중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5분 이내로 좀 각자 맡으신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늘 우리 자활 사업에 있어서 많은 전문적인 이해를 제공해 주고 계신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나요? 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현장에서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문수 사무총장님도 같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약 10분 정도의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플로어가 아니라 현장 각 창에 계신 여러 자활 현장에 계신 오늘 이렇게 접속해 주신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제가 받아서 발표자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뭡니까, 이게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토론장의 화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아마 화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멀리서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가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가까이 해주시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건 불가능하군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만 요 정도 제 말씀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정도는 갖는 여부는 여러분들의 그 집중도를 보고 파악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완된다 싶으면 좀 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환 박사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목이 코로나19 영향과 사회정책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미 공유가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이게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1회 자활정책 포럼에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작년에 연구한 것과 우리 원 자체 과제를 연구한 것, 그다음에 복지부와 같이 했었던 여러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양이 많아서 아마 좀 주요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을 좀 여러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고 현재 밖에서 이제 사회복지학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사회정책 한계라든지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작년에 가계동향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소득,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소득이 연간 계속 1분기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소득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던 소득들을 그나마 좀 보충했던 게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아마 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공적 이전 소득이 보충이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이제 가구들이 쓰는 가처분 소득이 한 1%에서 2% 내로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1분기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안 보이실 텐데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이라 그러면 옛날 IMF라든지 2008년 유럽 재정위기 이럴 때는 임시일용직이거나 저분야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 2분위,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 4, 5분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안전망은 1분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2, 3, 4분위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소득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확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반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아마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어쩌면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든지 사회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위를 좀 나눠서 본 것들인 거고 보시면 뭐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2019년 대비 2020년에 상당히 많이 악화됐는데 그나마 2분기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아시겠지만 전 가구에 뿌려지면서 그나마 분배가 좀 개선됐고요. 올해 지금 1분기 거 자료를 나왔는데 지금 여기다 넣지 못한 이유는 1분기 있는 데이터가 약간 변해서 빠졌는데 올해 1분기도 거의 이제 시장 소득은 상당히 많이 악화됐지만 가처분 소득은 그래도 개선되는 이런 현상들을 똑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현상은 느끼기 아마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은 비슷한 양상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로 누가 되게 힘들었냐 하면 다 언론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임시일용직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여파가 올해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여기까지는 보호하고 있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또 아까는 가계동향이라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다른 데 통계들을 보시면 똑같이 고용 쪽에서는 임시일용직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규모가 줄고 산업에서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부동산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이 연구한 건데 실태 조사를 한 건데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보면 한 2대 6대 2 정도로 해서 한 20에서 30%는 소득이 떨어졌다 해서 아마 2, 3, 3분, 2분위, 3분위, 4분위에서 많이 떨어진 분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또한 20% 되시는 분들도 소득을 얻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언론에서 보시면 이 코로나가 누구는 돈을 벌게 하고 누구는 돈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소득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보호는 되게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인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이제 생활 수준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사회보장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그 경제가 있는 데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 그쪽에서도 비슷한 조사들을 해보면 그 사회보장 인식은 많이 늘어났지만 사회보장 수준은 많이 늘어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생활 수준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노후 불안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제 건강 문제 혹은 이제 일자리가 아마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지금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이런 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자활 역시 주요한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데 자활이 또 역시 커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충분히 많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직접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도 좀 국민들이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자활 쪽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분위로 떨어진 소득이 많이 떨어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가 향후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만 이후에 해결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빈곤율의 문제, 노인 빈곤이라든지 양극화 문제, 자산 문제를 또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한 건 노인 빈곤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 패널을 가지고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까맣게 나온 자료가 1분위에 소속된 이제 노인분들입니다. 보시면 거의 13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확대해왔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더라도 과거 아마 21%,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이 한 21%에서 지금 17%. 근데 이 자료를 지금 저희 패널이기 때문에 이게 말고 이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 역시 한 10년짜리를 그려봐도 거의 비슷한 추세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들이 좀 사회정책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례로는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소득 1분위에 계신 분들도 지금 부동산만 해도 1억 2천, 옛날에 2010년에 2018년에 1억 9천 이렇게 꽤 많이 이제 부동산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노인들 빈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억 2천에서 1억 9천으로 올라가는 이 포션 같은 것들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주택연금이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위소득 30% 미만에 있는 사람들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즉 저기 중위자산을 기준으로 보시면 중위 30% 미만은 2010년에 한 2,200만 원에서 2018년에 한 4,500만 원으로 한 2배 가까이 뛰긴 했지만 역시 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빈곤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아서 향후 이제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본 건데요. 이제 사각지대를 그동안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사각지대가 이제 기준중위소득 수준으로 좀 본 거고 빨간 선으로 보면은 꽤 많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요거를 이제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더라도 크게 변화는 없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고 있고요. 그래서 소득만으로 보면 한 790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게 보시면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빈곤율은 거의 40% 중반대라는 의미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이든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든 이걸 받지만 실제로 급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같은 경우는 타깃팅으로 급여 충분성 문제를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청장년 같은 경우는 거의 받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으로서 받는 것도 없고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한 건 고용 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넣어봤을 때 고용 서비스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타겟팅을 달리한다 그러면 노인 같은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올려줄까 이런 거고 청장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제도로 이분들을 보호해 줄까가 좀 주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고용법 사각지대인데 정부가 이제 고용법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에 오히려 이제 고용법 미가입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지금 전국민 고용법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 것들이 좀 빠른 속도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활 사업과도 좀 많은 연관이 되는 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는 만 65세 이상과 한부모 가구에도 폐지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이 근로 연령층까지 확대됐을 때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새로 들어오신 근로 연령층이 되신 분들을 자활에서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바로 이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탈수급, 탈빈곤 이런 것들 만들어냈을까가 이 자활 쪽에서 되게 주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안전망 개발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뭔가 그림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아마 차기 정부라든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안심소득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여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인 빈곤을 위해서는 자층소득 장치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 노인 같은 경우는 아마 기초생활보장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걸 통해서 좀 보호하되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에서 줬다 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 참여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노인 빈곤을 위해서는 현 세대 노인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 노인들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역시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크고 또 이제 플랫폼 등 일자리가 좀 다양화되면서 거기서 빠져 있는 분들이 역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 향후 노인 빈곤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거는 이제 빈곤층 소득 보장인데요. 현재 이제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에서도 이제 점점 폐지되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확실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각으로 들어올 텐데 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이제 늘어났을 때 인프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과 또 하나는 근로연령층 같은 분들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자활사업, 고용 서비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 실업부조가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부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또 고용 서비스가 좀 약한 것도 있고 자활사업에 쓰여 있는 사업들과도 연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올해 내년 그리고 한 2, 3년 안에 주연 정책 과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근로 연령층이라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기준적인 소득 30% 이하 있는 분들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여기 이제 그 노인이나 장애인을 주시면 한다 그러면 이 75%라는 기준은 이제 긴급복지 지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거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50%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75%도 있는데요. 이렇게 긴급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 연령층의 소득 보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이제 자활이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는 되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75%를 얘기한 이유가 기준적인 소득 3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보면 아까 4%밖에 안 되면 거의 이제 되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선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한 40%로 하도 기준적인 40%에도 한 10%밖에 안 되고 75%로 하더라도 30% 소득 분위로 보면 30%인데 아까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 영향은 아래부터 위까지 다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원하는 이런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제가 국민인식조사 같은 걸 한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주로 이제 정치적인 갈등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작년 중하반기부터는 특징적으로 이제 세대 간 서로 다른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세대 간에 서로 욕구가 서로 다른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잘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된다면 생애주기별로 서로 다른 욕구, 과업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중요한데요. 청년 같은 경우 일자리와 주거, 장년 같은 경우는 3, 40대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자녀교육, 중장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노후 불안과 자녀에 대한 독립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노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잘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이런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욕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하고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아마 지금 여기까지가 제게 발제한데 거의 지금
원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면 보통 30분, 40분 하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좀 했는데 아마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중간중간에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워낙에 방대한 양인데 김태환 박사님 또 말도 빨리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잘 전달이 됐는지 그래 지금 그 채팅창에 계속 자료를 이 안내 이 포럼 자료는 다 보내주셨나 공유가 되고 있나 보죠? 이거 화면 공유 말고 지금 네, 다 보내드린 거죠? 네. 네네. 그러면 그 포럼 자료를 좀 참조하셔서 김태환 박사님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실이나 또는 이 방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의견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이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화면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주제가 정말 자활 현장에서의 변화를 자활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발표 자료이거든요. 지금 우리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계신 이상하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상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가지고 코로나19 이후의 참여자의 특성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자활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신규 참여한 참여자들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저희 정보 시스템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그 김태환 박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활 주요 5대 사업으로 이제 표준 사업으로 간병,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뭐 음식물 재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대면 서비스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교육업 같은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노동 수요 역시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과 비교해서 3월에 68만 명 그리고 4월에 33만 명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왜 자활사업 현장에서 중요하냐면 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UN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구 소득의 10% 제약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빈곤선에서의 빈곤율이 각각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특히나 아예 최저 빈곤이 아니라 이제 중간 소득의 빈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속도로 빈곤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했고 자활 사업 역시도 새로운 모색으로서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즉 위기 가구의 대응을 위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생계 지원 제도로서 공공 일자리와 자활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도모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제가 월별 단위 추이를 보았는데요. 사실은 초반 1, 2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전에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규 유입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이후에 3월 코로나가 급속도로 발전한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52.4포인트가 감소를 했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중간 과정에서는 사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정부 정책이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비대면이랑 야외 작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함으로써 자활 사업의 참여자 유입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총계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2020년 신규 자활 참여자 수는 16,411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353명이 증가한 것으로 자활 정보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연령별 추이를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조금 더 이 추이를 살펴보니까 주목할 만한 점은 3월과 11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 참여자가 급속도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3월과 12월에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2020년 자활 사업에 20대의 신규 자활 참여자 유입이 눈에 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같이 그 비경제 활동 인구랑 같이 비교해서 분석했을 때 연령별로 20대 비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게 3월과 12월인데요. 그거랑 이 자활 사업 참여자의 유입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인데요. 성별은 기존에도 남성 참여자가 여성 참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지만 타격을 입은 건 역시나 남성 참여자가 전년도 동월 대비 이제 좀 더 감소했던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참여한 특성들의 그 근로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 정도랑 정신적 건강 정도를 좀 보았는데요. 코로나 이전 상황과 달리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양호하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31.9%로 전년도 대비해서 1.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제 허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마이너스 1.9%로 감소해서 신체적 건강 정도가 좀 높은 측면 분들이 좀 유입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층이 아주 다소 미비하게 감소했고, 그다음에 양호하다고 한 것이 1% 미만이지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연령별로 주목해야 될 좀 지점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나 신체적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각각의 연도에서 각각의 연령별로 해서 다 증가한 모습을 그러니까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 상태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20대에 있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정신적으로 자기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20대의 신규 참여자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좀 양호한 계층들이 그래도 다수 유입됐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신규 자활 참여자들의 자산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 여부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가 전체 그 신규 자활 참여자의 85.7%에 달했다면 2020년에는 그거보다 좀 증가한 86.3%에 좀 해당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새롭게 이제 생계급여가 좀 완화되고 하고 또 긴급복지 지원이 좀 넓어짐에 따라서 진입자가 좀 많았던 것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지점에서는 저는 이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3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더 증가했지만 이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비수급자들이 훨씬 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사실 그동안의 비수급이었던 사람들이 신규 참여자로 자활 참여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규 자활 참여자들의 좀 특성을 그러니까 자활 참여 유형으로 좀 보았는데요. 특히나 여기 살펴보시면은 차상위 같은 경우에가 1% 증가를 했고 일반 수급자가 마이너스 1.1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즉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차상위 계층의 유형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서 얘기한 그 월별 그 추계와도 좀 해석이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용 상태인데요. 저 신용 상태를 살펴보면 신용이 양호하다는 사람이 마이너스 1.9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편 신용이 불량하다는 사람이 1.05% 증가했고 또 파산 신청, 개인 회생 이런 것들 포인트가 좀 증가했어서 비수급임에서도 차상위 면서도 신용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활 참여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규 참여자의 신용 상태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신용 양호한 자들이 7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좀 하반기 수준에서 신용 양호한 사람들이 감소하고 신용 불량,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용 상태인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들은 앞에서도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신규 자활 참여자들이 과거 노동시장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봤는데요.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되려 많이 감소했고,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0.07%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창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창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23.5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30대와 5, 60대가 창업 경영이 높은 사람들이 전년도 동월 대비 많이 분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30대 역시도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은 계속 코로나19 이후에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집중되는 대상으로서 청년과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봤듯이 신용 상태가 파산 상태에 거의 이르렀고, 그다음에 창업 경영이 많은 계층들이 여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은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한 계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입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활 참여자들 과거의 종사상 지위가 어땠느냐 봤을 때 단기간과 일일 근로자, 그다음 특수 형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역시도 코로나19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그 세 개의 계층인데 그 집단이 이쪽으로 유입됐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취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 참여자들이 어떤 일에 종사했느냐 봤을 때 역시나 음식 주점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렇게 산업이 확 줄어든, 코로나19 이후에 산업이 줄어든 그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고 과거의 종사 직업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역시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경험인데요. 앞에서 계속 제가 자영업자, 40, 50대 자영업자가 자활 사업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이유가 이 바로 과거 종사산업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음식 주점업이나 유통운송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과거에 종사했던 분들이 율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자활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여기 정말 217명 분들이 많이 다 궁금해 하실 텐데 기존에 일단 20년간 자활 사업은 굉장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뿐만 아니라 그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실 정책으로 발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2차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제 자활 성공률이 34%에서 17년도에 2019년 42.3%까지 크게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점의 이면에는 사실은 경제적 자활 측면이라는 한계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고, 아까 김태환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국민취업제도가 이제 도입되고 하면서 타부처의 고용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 현장은 참여자들의 일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성 회복과 주체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활사업이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이 고용위기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기존의 저소득 저숙련 근로자가 근로빈곤층으로 빠르게 편입되는 것을 우리가 자정시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서 2022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가 되면 수급자 급증으로 저희가 그전에 받지 않았던 새로운 이제 근로빈곤 계층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안전망 이분들이 아까서 봤지만 일일 근로자라든지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산재는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에 배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기존 정책으로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준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 경험이 없는 근로능력의 빈곤층의 발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보다시피 20대의 정신적 역량이 조금 정신적 능력도 괜찮고 경제적 신체적 능력도 괜찮은 대상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상들은 청년 니트나 구직 담년자일 가능성도 분명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들이 대부분 국민취업제도나 기존의 치성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직접 신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활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고용 연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활 사업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게이트웨이 단계에서부터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과 함께 적절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 일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서 보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그 자활 주요 5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산업적 타격과 충격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나아가서 ICT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워크 일자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앞서서 우리가 자정시 자료를 봤듯이 참여자들이 새로운 유형의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맞는 새로운 산업을 어떤 것을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사업 영역의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 내용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공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토론자의 토론까지 듣고 논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마지막 그 발표입니다. 대구 수성지역자활센터 정석규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구 수성지역자활센터 정석규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자로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작년 초 대구가 가장 코로나로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고요. 오늘 대구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활 현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자, 대구는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무더기 전파 사례가 알려지면서 봄을 기다리던 대구는 위기라는 사랑을 기다릴 것 없이 코로나 수렁에 빠지게 되게 됐고요. 2020년 2월 18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45일 동안 6,725명의 확진자와 11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가 741명이 발생할 정도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장이라든지 기업, 학교 등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자 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구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였고 대응 지침에 의해서 대응 지침을 내려봤지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위주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자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자활 지침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만 내려오게 되었고 그 부분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자활센터는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휴관은 2월 28일 1차, 3월 8일까지 휴관이 되었고
그 뒤로 이제 휴관과 계속되는 휴관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자활 사업 중단은 우리가 이 20년이라는 자활 사업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 자활근로 사업의 전면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자활 종사자들이 근로시간 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이 참여 주민에 대한 보호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사회 통합을 배제하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자활센터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꾸준하게 자활 사업에 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참여 주민 간의 상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19라는 위기는 방역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묻혀가지고 지역과 주민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로서는 위기 상황에서 자활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한 장기화는 실제 참여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더욱더 빈곤하게 만들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사례 관리, 자활 사업 운영, 그런 자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이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등 활동 제약과 우울증, 교육 격차 및 가족 부담의 증가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열악한 가구 환경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물리적인 한계와 심리적 압박감,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울증 등에 대한 공황 증세에 대한 고통, 그리고 알코올릭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 자체가 휴관이 장기화됨으로 있어 가지고 위탁 의뢰 중단에 따른 자활 참여자는 대기자는 증가되었고, 그리고 자활 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요보 대상들, 솔직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워낙 더 위기 가구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제 보호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자활 사업도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경영난 가중에 따라서 민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정부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생활 방역 전환 대비해서 자활 근로 사업을 조심스럽게 운영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사업장 내 방역 수칙 안내와 관리가 되었고, 그리고 사업단 내 참여 주민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 탄력 운영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개됐지만은 참여 주민 간에 위한 대규모의 밀집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리고 비대면 자활 사례 관리라고 해가지고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참여 주민을 상담하고 했지만은 이런 참여 주민 간의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지 건강 관리 등 개별적 상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 종사자 역시 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혹시 감염이 발생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되고 사업장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 등 이런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이상화 박사님께서도 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활 사업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저희 지금 참여 주민에 대한 자활 지원을 위한 ICT 자체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활 지원을 위한 뭐 인프라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활용을 통한 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한계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 재개에 있어 가지고 재개는 했지만은 휴가 및 간염에 대한 방문 기표로 이래 가지고 자활 사업에 대한 운영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참고 자료로 보시게 되시면은 2020년 대구 지역 자활 사업 운영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 진입형의 매출 자체가 거의 전국 평균의 하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도 자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림자라고 해서 실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 계층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9월 기준으로 88,056명의 기초수급자가 있어가지고 2년 만에 18%가 증가되었고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2018년 대비 26% 급등한 8,946명에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휴관과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에 보면은 자활근로 신청자는 급증하게 되고 한 달 넘게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월 평균으로 보시면 한 2,500명 정도가 몰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소득 1분위를 넘어가지고 3, 4분기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이 소득 상실에 대한 위기고 이분들이 또다시 이런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올해 2월 말 기준에 자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9개 지역자활센터에 있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과 게이트 과정에 있어가지고 게이트 과정에 397명, 지자체 대기인은 222명, 총 619명이 지금 게이트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부 수급자만 지금 위탁 의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1년의 경과가 되었습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나온 것은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떤 연구자를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한 명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매출액의 4,800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감소시키고 취업자는 320에서 400명 정도가 감소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소규모하고 그리고 대면 중심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주민들은 이 코로나 일어난 우울과 불안, 걱정과 두려움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자활센터는 더욱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자활 참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관심과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활 사업에 대한 뭐 운영 사례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사업 관련해서 지역 선도형 시장으로 선정된 시장과 연계한
이제 배송 서비스 사업이 연동이 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확진자와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된 가구에 대한 돌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저희 이제 돌봄 모델과 연계를 통해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활 사업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절가센터와 사회적 경제와 협력한 B급 장터, 온라인 장터를 개최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 이제 대구시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심주택 관리 서비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KT와 광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원을 해서 실제 자활과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역자활센터는 이제 실제 2000년 10월 달에 경제 위기라는 부분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자, 그전보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적 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는 아무튼 자활사업 참여 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 주민의 증가는 지역자활센터로서는 공간과 일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업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참여 주민의 60% 그리고 사업단의 50% 이상을 자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 사기에서 최소한 쾌적한 작업 환경과 그리고 공동 부업이라도 뭔가 이분들에 대한 가치 기반에 대한 작업 그리고 수익성 작업이 필요해야만 이분들에 대한 소득과 자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이런 현장에 있어가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자활 사업에 대한 전환과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여 주민들이 재난에 극복하기 위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해 가지고 이런 위기 관리 거버넌스가 가동돼야 되고 자활은 어떻든 사회적 경제의 모태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나 재활을 생산하는 운영으로 참여 주민의 사회 통합과 발전될 관계 회복, 고립이나 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한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과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활 사업의 평가 지표를 창업과 취업과 매출로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활 사업이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요. 자활 사업은 지역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하려던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넣었습니다. 최근에 실제 내복 유아가 편의점을 통해 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저번 달에 보니까 실제 이 아이가 자활 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 주민의 아이였고 실제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있어 가지고 아이를 홀로 두고 자활 근로 기간에 출근함으로 있어 가지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자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자활 참여 주민에 대한 이런 가구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우리는 이런 자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활 사업이 갖는 가치 중심의 자활 사업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 전환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작년 대구 지역의 어려움을 가지고 많이 위로와 관심을 가져주신 지역자활센터 분들에게 많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정되어 있던 포럼의 세 주제를 전부 마쳤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김태환 박사님부터 우리 정석규 센터장님 그리고 이상화 박사님까지 그 내용이 분절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단위의 사회정책의 변화부터 또 자활 데이터로 본 자활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마지막에 일선 현장에서의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전부 찾아봤죠. 예, 세 분의 발표 내용을 기반해서 우선 성균관대학교의 한창근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10분 정도 듣고 이어서 이문수 사무총장님이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교수님.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 성대 한창근 교수입니다. 오늘 자활포럼 미래 초대받아서 토론자로 참여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에 김태환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대구 지역자활센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면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저희 사회안전망, 특히 소득보장 차원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해 보면 저희가 다양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경제 위기는 양극화와 또는 불평등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겪으면 우리가 흔히 뭐 하는 진위 개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감염병 위기는 아주 고약하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자활센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저희 저소득층 소득보장 관련된 굉장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더 과격하게 말하면 뭐 패러다임적 그런 사고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또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뉴 노멀입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건 저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과 함께 이 자활 사업, 자활 쪽에서도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라야 될 그러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자활 사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단순히 코로나가 뭐 그 이사장님 첫 말씀이 코로나랑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코로나 시기와 함께 이 자활 사업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의 첫 출발점으로 이 자활 포럼이 그런 기초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굉장히 자활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죠. 저희 보건복지부라든가 저희 개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시고 계시는 지역자활센터 각각의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건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것 같고 바텀업,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자활 사업의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개혁적인 방향을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큰 뭐 전반적인 취지 내용이고요. 저희 자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자활 포럼 발표 내용을 보면서 대구 지역 자활센터 내용을 통해서 얼핏 이제 받는 약간 힌트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추후 연구 아니면 자활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연구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상하 박사님이 신규 자활 사업 참가자 19년, 20년 비교한 그런 표에 기초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과연 2020년 코로나는 자활 사업 참여자라든가 자활 사업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좀 더 꼼꼼한, 왜냐하면 그게 그 현실 또는 실태 파악을 위해서 기초 분석이 굉장히 정치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2019년도까지의 정보로 탈수급률이 전 그렇게 19년도 탈수급률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거의 40 몇 %로. 그럼 2020년에는 과연 탈수급률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소득이 또는 자활 기업의 수익이, 그다음에 자활 기업 그 수익에 따른 그러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좀 더 정치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출발점 하에서 아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ICT라든가 아니면 뭐 돌봄이라든가 또 어떤 그 자활 사업에 또는 자활 기업에 그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초 조사로서 그런 것들이 좀 정치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이상하 박사님 연구 발표하실 때 그 PPT에는 없었는데 저는 보고서에서 가장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별 2019년 대비 2020년 지역별 참가자 변화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대구 지역자활센터 오셨지만 대구 지역의 신규 참가자가 2020년에 별로 그렇게 늘지도 않고 특히 경북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 거기는 신규 참가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저희가 이게 신규 참가자가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를 보이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경기도도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전남, 충북도 마이너스예요. 전남, 충북은 굉장히 큰 비율로 마이너스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저희가 아까 큰 방향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뭘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역별 격차 또는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그런 모델 구축, 뉴 노멀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뭐 아까 190명이 넘으신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그 경험들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좀 논의들도 좀 더 구체화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2020년 지금 뭐 1월,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나타난 지금 시점으로 1년 6개월,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활 사업이 코로나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갔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인 그러한 연구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대구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뭐 지역 그 방역 방침 때문에 거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다 올스탑이었죠. 그죠? 모든 걸 다 멈추는 거였는데 그 후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 지역 감염병 수가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대응을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고 어떤 식의 보면 새로운 지역 또는 사업안을 발굴을 해서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활사업 코로나 뭐 표현이 그랬으나만 뭐 이걸 극복 그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제시되어야 이 뉴 노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따라서 이런 논의들을 하실 때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메시지로 같이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분들이 보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들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첫 단추로서 이 자활 포럼 1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하게 그 발표자들에게 어떤 질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의견을 주신 걸로 시간 관계상 제가 그 한 교수님이 주신 토론 논평에 대해서 정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메모해 놓은 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어서 이문수 사무총장님. 네, 잘 들리시죠? 반응들이 없으시네. 예,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이문수입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포럼이 보통 포럼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자활사업이란 큰 주제가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여름이나 가을쯤에 또는 뭐 그 전에라도 이어가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그 전반적인 현황과 방향성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라고까지는 사실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듣고 싶은 거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셨을 텐데 일정한 방향성만 좀 제시한 정도 수준이어서 물론 이제 지금 현실에서 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후 과정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참여자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19년 대비 20년 참여자가 몇몇 지역이 줄었다라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작년에 일단 자활근로 사업비가 크게 부족했고요. 몇몇 지역은 자활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람을 받지 않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해서 안 될 게 19년도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19년도 말에 약 8,000명의 참여자가 증가를 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연장선에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연도별 대비 수치 비교에 의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때 이제 작년에 상당히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제 논의를 하면서 최소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백신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자활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악수하기도 겁나고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관계 어떻게 형성하지? 이 고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게 백신이 발달되고 이후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활 사업을 고민하는 한 축으로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후의 사업 방식이 뭘까 이 고민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사실은 저도 아직 없는데 그 오늘 이제 그 발제를 듣고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자활사업의 모습인데요. 코로나 터지고 휴관이 장기화됐죠. 이제 자활사업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분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한 축의 주민분들은 계속 민원을 넣어요. 왜 코로나 이렇게 휴관을 길게 하냐고. 또 한 축은 그동안 어쨌든 자활 자립 또 자활기업 창업을 해서 열심히 교육 훈련하고 일하는 거가 다 몸에 뱄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있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밤 11시에 이제 일하셨던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정도로 그렇게 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자활사업의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이 정체되거나 퇴보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의 상황과 19년도에 우리 협회가 복지부하고 개발원이 했던 자활사 활성화 방안이 겹쳤어요. 활성화 방안의 정책이 20년에 구현되는 건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사실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일단은 참여 주민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증가인데 한 가지 같이 고민하실 내용은 65세 이상 참여자가 그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4,580명 작년 말 기준으로 요 정도가 나오고 70세 이상도 490명이니까 500명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그 전과 달라진 지점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또 하나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근로미약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어떤 종사자분은 자기가 자활사업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처럼 주민들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한 게 작년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활기업 창업률이 감소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의 한 축이기도 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의 근로 인센티브 정책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혼재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 협회가 올해 그 자활근로 사업 현황 조사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 공동부 업장 다들 하시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항상 청소 방역이 1순위였는데 뭐 청소 방역이 현재도 1순위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한 220개 정도에 그쳤 210개인가 20개에 그쳤던 공동부 업장이 올해 309개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주민이 느는데 별다른 아이템은 없고 그리고 근로 능력이 미약하시니 공동부 업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눈여겨보는 게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에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이 8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9월인가 8월인가. 근데 이 제2차 자활급여 계획은 참여자 증가의 현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 사실은 이걸 상당 부분 반영한 계획입니다. 반영한 계획으로 나왔던 게 자활준비형 자립도전형의 틀이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 와중에 그나마 정책적인 변화가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자활사업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면 그 코로나 이후 이제 사회 환경인데 위기 계층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기 계층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아까 이제 앞서 발제에서 나왔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겠죠. 근데 문제는 위기 계층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작년에 자활 쪽에서만 보면 내일 키움 일자리가 좀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그다지 체계적인 대응이었나라고 보면 좀 고민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2차 이제 기초보장 계획에는 그 자활사업 참여자가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가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개편이 되죠. 그리고 재산기준 합리적 개선이나 주거급의 차상위 지원 확대 등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2차 기초보장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 최근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아직 이제 자활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코로나의 영향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제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려고 하는데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의원실 통해서 2021년 올해죠 4월달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참여자가 19만 6,244명입니다. 그 중에 인류형에 참여하는 사람이 7만 1,116명 요건 심사형에 그다음에 선발형에 9만 3천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유형에 이제 얼마큼 참여 폭이 있냐는 건데 3만 1,700명 정도가 이유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개연성이 있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계 의료로 좀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 고용부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데요. 좀 나눠서 볼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그 20년에 매월 한 5천 명, 6천 명씩 해서 124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5, 6만 명이 는 거죠. 근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그 140만 169만에서 144만 195만,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후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 진단을 보면 자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는 국가가 자활 사업을 포함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좀 전폭적으로 강화할 기회로 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사회안전망 하는데 그 1차, 2차, 3차 안전망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자활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 사업, 긴급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관 프로그램도 고민의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19 자활 사업의 기능과 역할인데 코로나19는 자활 사업에게는 기회로 작용을 하는 측면도 있다. 대상자 확대나 정책의 변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중요하게는 그 위기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기관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도 빈곤 예방이라는 초점으로 좀 점점 중요해지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근로미약자에 대한 어떤 그 참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관리 전문 서비스 중심의 역할 강화를 계속 촉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차 자활급여 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탈수급 취창업이라는 정책 목표를 다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빈곤 예방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우리 협회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정책적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코로나 위기 상황의 자활 사업의 대응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자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건 내년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된다면 상당수의 참여자 유입이 예상이 되는데 걱정은 지금의 자활 인프라 갖고 수용할 수 있나? 라는 측면 하나와 그러면 그분들을 수용할 우리 자활 프로그램은 있나? 라는 두 가지가 혼재돼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협회 정책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자활의 대응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책 얘기하는데 그 가장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의 출발은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사회복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행복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자활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나? 질적인 개선이 나아질까? 이런 고민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정책 대상자도 중요하고 사회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한 정말 이제는 정말 말만이 아닌 제대로 된 종사제 된 처우나 그리고 좀 지역자활센터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나 그리고 좀 자활 프로그램이나 참여자가 늘어나는데 공간 마련을 맨날 센터가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전세를 얻네 월세를 내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참 답답한 현실인데 그러한 자활 사업 공간에 대한 인프라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등이 같이 어우러져서 좀 코로나 이후 자활 사업의 기능이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제부터는 뭐 사회자인 저의 이제 역량을 보여줄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채팅창에 그 질문과 의견을 동시에 주셨어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미 질문 또는 의견을 주신 분들은 계속 채팅창으로 주시면 저 채팅창에서 저한테 이제 답이 오니까 요지가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제약돼 있고 또 지금 주신 질문이나 또 일부의 의견은 이 자리에서 쉽게 우리가 협의하고 또 하나의 어떤 그 합의될 수 있는 안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그 심층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의견은 여기서 취합을 해서 추후에 오늘 논의된 결과가 이후에 나간다고 그랬죠. 그 자월 뭡니까 그 월간인가요? 그게 개간인가? 거기에 수록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받아서 그 의견 정도는 거기에 가급적이면 이런 의견이 제기됐었다라는 거를 게재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은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김태환 박사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 하만의 정해창 선생님이신데 뒤에 이게 오자가 나서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급여성 이 질문의 요지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시면 정해창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김태환 박사님 이렇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진단을 이제 하셨는데 65세 이상 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만은 65세 이상은 노인의 빈곤율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러시면서 그 빈곤율의 원인은 급여성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의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소득 발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노인의 빈곤율이 늘은 것은 급여성의 문제이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급여성이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센터장님, 예. 우리 질문은 하나로 제한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예. 감사합니다. 김태환 박사님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짧게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예, 네. 빈곤선 계산할 때 저희들이 중위소득 50%를 계산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이미 30% 이하이기 때문에 빈곤선 밑에 있고 아무리 채워줘도 빈곤율을 줄이지 못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기초연금 30만 원이 실제로 중위소득 50%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또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갭을 채우려고 그러면 생계급여에 기초연금에 혹은 노인 일자리에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직업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고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향후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이냐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김승호 센터장님이 주신 것은 여기에 그 발표자들이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이 대상자들의 잠재적 자활사업의 참여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미 서울은 이제 서울형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미 폐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그 정책의 정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말미에 지금 이 자리에 그 복지부의 김혜인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미에 중앙정부의 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문제가 자활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금 참여자의 증가로 대부분이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그 예상과 맞춰서 지금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 정도를 간략히 말미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후에 의견 주신 또 이어서 계속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견으로 받고 이상하 박사의 의견에 발제문에 대한 의견이신데 요거는 의견으로 받고 추후에 요 논의는 그 자료집에 게재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 박사께서도 요 의견을 잘 한번 일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없으신 걸로 됐네. 그다음에 예. 제가 이 뒤에 이 채팅창을 안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직 시간은 제가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 화면에 우리 또 최근 자활 사업에 많은 연구를 해주고 계시고 방향 모색에 고민이 크신 우리 보사연의 정은희 박사님이시죠? 동명이인은 아니실 것 같고 화면에 보니까 정은희 박사님 혹시 세 분의 발제 내용을 들으시고 의견을 좀 주실 게 있으실지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김태환 박사님께서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우리 사회 구조적 변화나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규모,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상하 박사님께서는 실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논의해 주셨고, 뭐 대구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더 뭐 현실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 제가 평소에 자활정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 좀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너무 제가 네, 사적인 욕심을 아닙니다. 뭐 쉽지 않은 기회니까 하시죠. 짧게. 네, 정말 좋은 게 자활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현장에서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사실 지금 이상하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 입력이 안 돼서 미싱이 많거나 결측치가 되게 많아서 이게 지금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좀 구축이 돼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분석해야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그게 제대로 대변이 되는 거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할 때 훨씬 더 타당성 있는 어떤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 다 계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질문은 제가 아마 요거 오늘 이 포럼을 운영하시는 현장에서 약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서 한 2분 정도의 목소리만 더 듣고 더 질문을 듣고 또는 의견을 듣고 제가 요 자리를 마감하는 형태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지금 약 한 213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특히 이런 포럼이 특히 현장에 계신 각 지역자활센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깊이 있는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의 의견을 더 듣고자 하는데, 의견 주실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 또는 실무자 선생님도 괜찮으십니다. 오늘 발제문과 관련해서 또 지역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목 대구 광역자활센터장님. 예,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되는 건 현재의 문제점들은 거의 다
다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현장 그리고 이문수 통장님이 또 이렇게 스크린 하듯이 쭉 한번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기재 발제나 내용들 다 좋은데요. 저희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활에서의 위기가 3, 4년 전의 위기의 양상과 현재 위기의 양상이 굉장히 좀 달라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3, 4년 전에 우리 위기라고 하는 건 자활의 참여 숫자에 대거 적어지고 그리고 자활의 효과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 코로나 전국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자활 환경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대거 참여 주민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되듯이 참여 주민의 노동력도 떨어져 있는 정황이고 그 사회 전체가 다 어려워 있는 정황에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내고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동력이 저는 자활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또는 뭐 이렇게 정치 영역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저희들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 자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성들의 현재의 정황들이 어떤가를 한번 저는 봐야 됩니다. 개발원 그리고 광역 지역이 전부 다 현재의 과제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커져 있는데 이 시스템이나 조직의 크기나 사이즈는 예전의 사이즈에 맞춰져 있어서 저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들을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책 포럼 이후에 해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이러한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강화시켜낼 거며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낼 거냐에 대한 다음의 국민들의 장이 오늘의 국민의 장으로서 하면 더욱더 이 자리가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달 체계의 어떤 재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전 광역센터장님?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제 얼굴 보이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얼굴이 안 보이는데 좀. 5초 내로 얼굴 안 주시면 발언권 회수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오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인데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자리 그동안 이제 조금 떨어지셔야 돼요. 예, 지금 딱 좋습니다. 광역자리 센터에서 제가 지역자료나 기업을 지원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기업이 하나 올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달에 500 정도 매출을 찍었던 데가 작년에 200 정도로 한 50% 이하로 감소됐다가 월급도 못 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200%로 올라갔습니다. 이 비결이 뭐였냐면은 대전의 사례인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자 상거래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왔는데 이 한식 백반 전문점에서 올해 쿠팡이츠에 연결하면서 하루에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 그러니까 한 100%가 다시 늘어나고 현재는 한 900만 원 정도 월 찍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개발원이나 저희 광역자치센터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결제 방식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건데 쿠팡이츠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 배달비 1,000원을 무료로 그냥 부담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은 품질이 괜찮고 맛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쿠팡이츠를 활용을 하면서 2019년도보다 다시 100%가 더 증가해서 현재 200%가 됐는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개발원이나 복지부에서 현재 아까처럼 근로미약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만 자활기업이라든가 뭔가 요즘 뭐 카페도 그렇고 배달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다시 성공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고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게이트웨이에 유입되는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각 센터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본 예산에 있어서의 그 사업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게이트웨이 중에서도 아까처럼 이제 65세라든가 근로비약자들이 일부 있지만 자율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유입 방식에 있어서 본 사업 예산에 있어서의 그 예산 확충이라든가 지역자율센터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이 네네.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 이 뒷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부분에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굉장히 커서 어찌 보면 이후에 자활 사업이 물론 이제 당장에 아까 그 우리 김승호 센터장님도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ICT 자체를 자활이 전적으로 담당할 수는 없을 거고요. 굉장히 시간이 요원한 일이고, ICT 관련 기업과의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전에서의 경험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의 매출을 증진시켰다라는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고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같이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이 자활복지 포럼에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따로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센터의 협의체잖아요. 센터에 또 우리 심춘덕 센터 협회장님이 또 같이 하고 계신데, 협회장님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짧게라도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장을 맡아서 해주신 애서신 우리 이사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 총장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자활 종사자들이 올해에도 한 5,000명 이상 늘어나는 그런 지금 현상에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자활 근로 예산이 지금 현재 뭐 한 500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라서 이걸 좀 지금 복지부 과장님 좀 보고 계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포럼이 뭐 이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듣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현장에 그동안 의견을 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김승호 센터장님 아직 계시죠? 네. 네, 센터장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현황, 달라진 것 중에서 가장 체감도 높게 되는 것은 참여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이 늘어난 것이 예전에도 센터별로 참여자 숫자, 규모가 차이는 있었으나 그 차이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 지역 같은 대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농어촌 지역과의 차이는 보통 한 5배 정도로 알고 있고, 개발원에서도 이걸 잘 알 수 있을 거고, 자, 저의 그 제안하는 것은 참여자 숫자에 따른 종사자 등 운영비에 대해서 차등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본격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두한테입니다. 제가 속한 우리 협회에서도 복지부에만 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복지부도. 협회도 이 부분을 너무 뜨거운 감자라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 부분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에 붙여야 하는 거고, 우리가 합의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하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감자. 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묵은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뜨거워지고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의견 주셨고요. 또 우리 포럼의 멤버이신 분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얼추 이제 서서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뒤에 좀 발언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인 과장님, 혹시 제가 그 모두의 그 질문 또는 의견을 받아서 드렸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근데 뭐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내용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아니 그러실 말씀드리기에는 것까지는 네네. 없어요. 네네. 네네. 그냥 전반적으로만 이제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에서 이제 뭐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리고 앞으로 올해도 지금 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그 올해보다 내년에 이제 그 폐지되는 기준에서 저희 자활 사업에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올해 역시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참여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점 때문에 이제 뭐 당장 그 지금 자활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아니면 그 센터 협회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이제 그 아까 저기 협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작년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그 수급자 분들의 어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적어도 이제 그 탈수급이라든지 이제 자활 성공률 이쪽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들을 좀 더 이원화해서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에도 담았고 지금 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방향에서 좀 더 이제 근로 능력이 좀 더 미약하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통합 증진의 부분을 지표로 반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표를 통해서 측정된 걸 가지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더 구체화해 나가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능력이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활성화된 방안을 또 찾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제안들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소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복지부가 이렇게 하겠다,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게 계속 늘 정책과 현장은 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김혜인 과장님께서 이제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또 현장 또 정책 입안자 할 것 없이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났고요. 오늘 이 자활 포럼을 진행하면서 역시 또 이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 기회였는데 이 자활 포럼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이병헌 원장님이 계시죠? 네, 원장님, 예, 원장님께서 얼추 그 오늘 포럼에 대한 마무리 발언과 앞으로 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과 다짐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을 확 주시네요. 그 여러 가지 뭐 통계적으로 저희가 자활사업 현황을 좀 분석한 바는 있었는데 여기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는 건 좀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아까 한창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통계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자활사업 현황에 대한 인식은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주어진 상황은 아까 우리 김승호 센터장님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올해 내년이 자활사업 전달 체계나 프로그램 개편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참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지, 혹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 폐지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자활사업으로 포괄할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뭐 이제 협회장님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저희가 그런 점의 역량을 모아서 전달 체계나 프로그램의 일단 개편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별로 성공을 못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약간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룬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좌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회자라고 하죠. 사회자의 가장 큰 역량은 이제 시간을 잘 맞추는 건데 얼추 이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은 뭐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도 좋고 내가 지나온 길을 보면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여진다고는 합니다만은, 지나온 길과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의 편차가 너무 클 때 가야 할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과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의 가장 큰 분기점이 결국 코로나라는 유사일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충격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건의료 질병의 문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은 처음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라든지 또 고용노동부의 그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또 앞에서 분석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청년층의 신규 진입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또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묘한 그동안에 긴장이 있었는데 그 긴장, 장벽을 터는 시도가 또 다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저소득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또 이게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 혼란 속에서 또 이정표를 찾아서 진행이 될 거라고도 합니다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에서 우리 박성목 대구광역자활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회는 늘 위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기적 상황이 자활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안정적인 지역에서 좀 더 안정적인 지역자활센터로서 기능하는데 분명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특히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부, 또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신 자활복지개발원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자활복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